오늘은 미워하는 사람과 어떻게 멀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나를 단단하게 지키는 법. 그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당신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는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기만 해도 하루가 무너지는 그런 사람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이상한 일이 생긴다. 젊을 때는 참을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하나가 견디기 어렵다. 어떤 이는 미운 사람을 용서하려 애쓰며 밤잠을 설치고, 어떤 이는 참고 또 참으며 속병을 키우고, 어떤 이는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 평생을 끌고 간다. 그렇게 미움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간다. 그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누르고 허리를 휘게 만드는데도 내려놓지 못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미운 사람과의 관계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존엄인가?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평안인가?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왔다. 참는 것이 미덕이고 용서하는 것이 품격이라고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았다. 이를 악물고 견뎠다. 하지만 참으면 참을수록 내 마음은 더욱 피폐해지고, 억지로 용서하려 할수록 미움은 더 깊어만 갔다. 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약용은 일찍이 깨달았다. 진정한 품격은 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미워하는 사람과 멀어지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고. 오히려 내 가치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선택이라고 말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미운 사람 때문에 내 하루를 망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마음 편하게 거리를 둘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과정에서 오히려 나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지 말이다. 첫 번째, 미움이 올라올수록 거리부터 정중히 조정해보라.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돌아서 흐를 뿐이다. 바위를 깨뜨리려 애쓰지도 않고 바위가 비켜서기를 간청하지도 않는다. 물은 알고 있다. 부딪힐수록 제 몸만 부서지고 돌아갈수록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이와 같다. 가까이 붙을수록 마음이 소모되고 한 걸음 물러날수록 품격이 살아난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른다. 어떤 이는 미운 사람을 변화시키려 애쓰고, 어떤 이는 관계를 풀어보려 노력하며, 어떤 이는 이해시키려 말을 쏟아낸다. 그러나 돌이켜보라. 그럴수록 상황이 나아졌던 적이 있었던가? 정약용은 이르기를 현명한 사람은 물러설 줄 안다고 하였다. 물러섬은 도망이 아니라 전략이요. 거리두기는 냉정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예의라고 말이다. 씨앗을 심을 때 너무 가까이 심으면 서로 양분을 빼앗아 모두 잘 자라지 못한다.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각자의 뿌리가 뻗고 각자의 가지가 자란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거리는 어떻게 두어야 하는가? 마음의 거리가 아니라 생활의 거리부터 조정해야 한다. 마음으로만 멀어지려 하면 몸은 여전히 얽혀 있어 고통이 이어진다. 하지만 생활의 거리를 먼저 두면 마음의 거리는 자연스레 따라온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다. 우선 만남의 횟수부터 줄여보라. 매일 보던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일주일에 한 번 보던 사람을 한 달에 한 번으로 말이다. 억지로 만나지 않아도 되는 자리라면 정중히 사양하라. 나는 이번에는 참석하기 어렵겠다고, 다음 기회에 뵙겠다고 담담하게 전하면 된다. 변명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고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저 짧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 된다. 연락의 속도도 늦추어야 한다. 메시지가 오면 즉시 답하던 습관을 내려놓아라. 급한 일이 아니라면 하루쯤 뒤에 답해도 늦지 않다. 전화가 오면 받지 못했다가 나중에 돌려주어도 된다.
즉답은 친밀함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대에게 나는 언제든 내게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 신호를 조금씩 거두어가는 것이다. 대화의 길이도 짧게 하라. 길게 이야기를 나눌수록 상대는 여전히 우리 사이가 가깝다고 착각한다. 필요한 말만 하고 정중히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말씀은 잘 들었다고, 그럼 이만 줄이겠다고, 평안히 지내시라고 담담하게 인사를 건네면 된다. 상대가 더 이야기하려 해도 나는 지금 다른 일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다고 부드럽게 경계를 세우면 된다. 이렇게 조금씩 거리를 두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다. 불씨는 나무를 계속 넣어 주어야 타오르지만 나무를 넣지 않으면 저절로 꺼진다. 미움도 마찬가지이다. 가까이 있으면 미움의 불씨에 끊임없이 나무를 넣는 것과 같다. 하지만 멀어지면 불씨는 저절로 식어간다. 애써 미움을 지우려 하지 않아도 거리가 미움을 식혀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정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퉁명스럽게 거절하거나 차갑게 돌아서면 그것은 품격 있는 멀어짐이 아니라 원망을 사는 단절이 된다. 봄바람이 조용히 불어와 겨울을 물러나게 하듯 우리도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 소리 없이 거리를 두되 예의는 지키고 말을 줄이되 냉정하지는 않으며 만남을 피하되 무례하지는 않은 것이다. 미움이라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단단하게 지키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내 가치를 높이는 선택이요. 물러서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품격을 지키는 용기이다. 물이 바위를 피해 흐르되 결국 바다에 이르듯 우리도 미워하는 사람을 피해 물러서되 결국 마음 편한 삶에 이르는 법이다.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예의가 되겠다. 두 번째, 상대를 심판하기 전에 내 마음의 손익부터 계산해 보라. 독을 담은 항아리를 품에 안고 걷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말한다. 이 독은 저 사람을 벌주기 위한 것이라고. 언젠가 저 사람에게 이 독을 먹일 것이라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항아리를 안고 걷는 동안 도끼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품에 안고 있는 자신을 먼저 해친다. 독이 스며들어 옷을 상하게 하고 살갗을 태우며 결국 뼈까지 무너뜨린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바로 그러하다.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을 벌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미움을 품고 있는 나 자신이 먼저 상처를 입는다. 상대는 저 멀리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나는 매일 그 사람을 떠올리며 가슴을 태운다. 밤에는 잠을 설치고 낮에는 분노로 하루를 허비한다. 어떤 이는 미운 사람을 떠올리며 하루에도 몇 번씩 혼자 대화를 나누고 어떤 이는 그 사람이 한 말을 되새기며 분노를 키우며 어떤 이는 복수를 꿈꾸며 밤을 지새운다. 그렇게 미움의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그렇게 쏟아부은 에너지는 대체 어디로 가는가? 상대에게 닿는가? 아니다. 고스란히 내 몸과 마음을 갉아먹을 뿐이다. 정약용은 이르기를 미움은 상대를 벌하는 듯하나 결국 자신을 벌하는 것이라 하였다. 독이 든 칼을 휘두르면 먼저 다치는 것은 칼을 쥔 손이요. 불씨를 던지려다 먼저 타는 것은 불씨를 쥔 손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 감정이 과연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 사람 때문에 내 오늘 하루가 얼마나 망가졌는가? 마치 장사치가 장부를 펼쳐놓고 수지를 따지듯 우리도 마음의 장부를 펼쳐야 한다. 미워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것이다. 그 사람을 떠올리느라 오늘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손주와 함께할 시간을 놓치지는 않았는가? 맛있는 식사를 음미하지 못하고 넘기지는 않았는가?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분노 때문에 내 말투가 거칠어지지는 않았는가? 가족에게 짜증을 내지는 않았는가?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지는 않았는가? 이 모든 것이 미움의 대가이다. 내가 지불하는 값이다. 그런데 그 값을 받는 사람은 정작 나를 미워하게 만든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항아리에 물을 담으려면 먼저 항아리를 비워야 한다.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물을 담을 수 없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분노로 꽉 차 있으면 평안이 깃들 공간이 없다. 그렇게 미움은 나에게서 행복을 빼앗아 간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말이다. 그러니 이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나는 내 가치를 그 사람에게 지불하지 않겠다고. 내 소중한 시간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데 쓰지 않겠다고. 내 평온한 하루를 그 사람 때문에 망치지 않겠다고. 이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내 남은 인생을 헛되이 소비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미움을 끊는 시작은 참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삼키는 것도 아니다. 손해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이다.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있는지 직시하는 것이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미움이 서서히 시들어가는 것이다. 물을 주지 않으면 화초가 시들듯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미움도 시든다. 나를 단단하게 지키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길은 미움이라는 독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 독은 상대를 해치지 못하되 나를 먼저 해친다. 항아리를 내려놓으면 두 손이 자유로워지듯 미움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때 비로소 품격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세 번째, 좋게 끝내려 하기보다 선명하게 끝을 맺어라. 안개 낀 아침 길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앞이 보이지 않아 발걸음을 옮기기가 두렵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고 무엇이 앞에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 그러나 해가 떠오르고 안개가 걷히면 길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제야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진다. 길이 분명해야 걸을 수 있고 끝이 보여야 안심할 수 있는 법이다. 미워하는 사람과 멀어질 때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이들이 관계를 정리하면서 좋게 끝내려 애쓴다. 상처 주지 않으려 하고 미안한 마음에 말을 흐린다. 그러다 보니 끝인지 아닌지 분명치 않게 된다. 오늘은 끝이라 했다가 내일은 다시 연락하고 이번이 마지막이라 했다가 또다시 만나게 된다. 마치 안개 속을 헤매듯 관계의 경계가 흐려진다. 어떤 이는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애매한 말만 늘어놓고, 어떤 이는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끝을 흐리며, 어떤 이는 혹시나 나중에 필요할까봐 여지를 남겨둔다. 그렇게 좋게 끝내려다 오히려 길게 끌게 된다. 끝나지 않은 관계는 보이지 않는 줄이 되어 우리를 계속 묶어둔다. 정약용 선생은 선을 그을 때는 분명하게 그으라 하였다. 흐릿한 선은 선이 아니요 애매한 끝은 끝이 아니라는 뜻이다. 칼로 매듭을 자를 때 망설이면 끈은 더 엉키고 실타래는 더 복잡해진다. 한 번에 깨끗하게 잘라야 양쪽 모두 자유로워진다. 머뭇거리면 머뭇거릴수록 매듭은 더 단단해질 뿐이다. 그렇다면 선명하게 끝을 맺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차갑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다. 설명을 길게 늘어놓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런 이유로,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해야 해서 라고 구구절절 변명할 필요가 없다. 변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틈새를 찾아 다시 들어온다. 설득하려 할수록 논쟁이 시작되고 해명하려 할수록 오해가 깊어진다. 그저 짧고 담담하게 전하면 된다. 나는 이제 이 방식으로는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겠다고.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말투는 정중하되 뜻은 단호해야 한다. 봄바람처럼 부드럽되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목소리는 낮추되 마음은 굽히지 않는 것이다. 감정의 설교도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당신은 왜 이런 사람이냐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훈계하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다. 상대는 반박하고 싶어지고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진다. 그렇게 또다시 싸움이 시작되고 관계는 더 엉켜만 간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설교하지 않는다. 이 바위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타이르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돌아서 흘러갈 뿐이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상대를 고치려 하지 말고 판단하려 하지 말며 가르치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저 나는 내 길을 가겠다고 분명히 밝히면 된다. 선명한 끝은 상대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흐릿하게 끝내면 상대도 혼란스럽다.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인지 정말 끝인 것인지 알 수 없어 계속 기웃거리게 된다. 그러다 상처만 더 깊어진다. 하지만 선명하게 끝을 내면 상대도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상처는 있을지라도 오래 끌지는 않는다. 나를 단단하게 지키려면 경계가 분명해야 한다. 선이 흐려지면 내 영역도 흐려지고 내 가치도 흔들린다. 하지만 선을 분명히 그으면 나는 여기까지라는 것이 명확해진다. 그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고 품격도 지켜진다. 좋게 끝내려다 끝없이 끄는 것보다 선명하게 끝내어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결국 나와 상대 모두를 위한 길이다. 안개를 걷어내고 길을 분명히 보듯 관계의 끝도 분명히 해야 비로소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갈 수 있다. 네 번째, 나는 이런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기준을 한 줄로 세워라.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기둥을 세우는 것이다. 기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제목을 가져와도 집이 서지 않는다. 벽을 쌓을 수도 없고 지붕을 얹을 수도 없다. 기둥이 바로 서야 집이 바로 서고 기둥이 튼튼해야 집이 오래 간다. 한 줄의 기둥이 온 집을 떠받치는 것이다. 우리 삶에도 기둥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기준이다. 나는 어떤 대우를 받을 사람이며 어떤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 어디까지가 참을 수 있는 선이고 어디부터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인지 분명히 세워두어야 한다. 기준이 없으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물결 치는 대로 떠밀려 간다. 미워하는 사람은 종종 우리 마음의 빈틈을 본다. 이 사람은 여기까지는 참는구나, 이렇게 해도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 다음부터는 더 넘어선다. 한 번 넘으면 두 번 넘고 두 번 넘으면 세 번 넘는다. 담장에 작은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면 그 틈은 점점 벌어져 결국 담장이 무너진다. 어떤 이는 기준이 없어 매번 상황에 따라 달리 반응하고 어떤 이는 기준이 흔들려 오늘은 괜찮다가 내일은 화를 내며 어떤 이는 기준을 세우고도 지키지 못해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든다. 기준이 흔들리면 나 자신이 흔들리고 내가 흔들리면 상대는 더욱 함부로 대하게 된다. 정약용은 이르기를 선비는 굽힐 수 있어도 꺾을 수는 없다 하였다. 대나무가 바람에 휘어지되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도 융통성은 있어야 하되 근본은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그 근본이 바로 기준이다. 내 존엄을 지키는 한 줄의 선이요, 내 가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기준을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 거창할 필요도 없다. 길게 나열할 필요도 없다. 한 줄이면 충분하다. 나는 함부로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무례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나는 내 시간을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를 이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간결하고 분명하게 정하면 된다. 우물을 파도 한 곳을 깊이 파야 물이 나온다. 여기저기 조금씩 파면 얕은 웅덩이만 생길 뿐 물은 나오지 않는다. 기준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저것 많이 세우면 오히려 지키기 어렵다. 핵심 하나만 분명히 정해두는 것이 낫다. 그것이 기둥이 되어 나를 떠받친다. 기준을 세웠으면 지켜야 한다. 세워두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기준이 아니라 허울일 뿐이다. 상대가 그 선을 넘으려 하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그 말씀은 제가 듣기에 불편합니다라고.
그 방식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다. 차분하되 흔들리지 않는 어조로 전하면 된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큰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듯 사람도 기준을 단단히 세워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태도가 다르다. 말투에서도 눈빛에서도 흔들림이 없다. 상대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낀다. 아,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반면 기준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하다. 오늘은 이렇게 했는데 잘한 것인지, 저렇게 말했는데 괜찮은 것인지 계속 되돌아보며 흔들린다. 상대의 눈치를 보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내 태도를 바꾼다. 그렇게 중심을 잃고 표류한다. 기준은 차가움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방법이다. 상대를 미워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세우는 것이다. 내가 소중하기에, 내 남은 인생이 귀하기에 더 이상 함부로 대우받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품격을 지키며 마음 편하게 살아가려면 기준이라는 기둥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그 한 줄의 기준이 나를 단단하게 세우고 내 가치를 높이는 힘이다. 5번째,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설명과 해명을 줄여라. 맑은 샘물이 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솟아오를 뿐이다. 왜 솟아나느냐고 묻지 않아도 솟아나고 어디서 오느냐고 따지지 않아도 흐른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 맑음이 스스로를 증명한다. 그러나 탁한 물은 다르다. 이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저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아무리 설명해도 탁함은 맑아지지 않는다.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종종 많은 말을 한다. 내가 왜 그랬는지, 내 뜻이 무엇이었는지, 상황이 어떠했는지 길게 설명한다. 오해를 풀려 하고 이해를 구하려 한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꼬여만 간다. 어떤 이는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려 이유를 늘어놓고, 어떤 이는 상대를 설득하려 논리를 펼치며, 어떤 이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려 애쓴다. 그렇게 말이 길어지고 설명이 많아진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미워하는 사람이 과연 그 설명을 진심으로 들어주던가. 정약용은 이르기를 군자는 말이 적고 소인은 말이 많다 하였다. 설명이 길어지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요. 변명이 많아지는 것은 확신이 부족한 탓이라는 뜻이다. 진실은 설명이 필요 없고 진심은 변명이 필요 없다. 해가 뜨면 어둠이 물러가듯 진리는 저절로 드러나는 법이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많이 설명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상대는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흠잡을 재료로 쓴다. 이 부분은 앞뒤가 안 맞네. 저 부분은 억지네 하며 곳곳을 파고든다. 설명하면 할수록 상대에게 공격할 빌미를 더 많이 주는 것이다. 성벽에 사다리를 놓아주는 격이요. 적에게 무기를 건네주는 격이다. 물이 깊으면 소리가 없고 얕으면 소리가 요란하다. 깊은 강은 고요히 흐르지만 얕은 시내는 졸졸 소리를 낸다. 속이 찬 사람은 말이 적고 속이 빈 사람은 말이 많다. 이는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이다. 100마디 설명보다 한마디 결론이 더 무겁고 1000마디 변명보다 한 줄 기준이 더 단단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한 문장에 하나만 담아라. 이것저것 섞어서 말하지 말고 핵심만 간결하게 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제 기준은 다릅니다라고. 이 부분은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짧고 단정하게 끝을 맺으면 된다. 변명 대신 결론만 말하라. 왜 그랬는지 사연을 늘어놓지 말고 결과만 전하는 것이다. 감정 대신 기준을 말하라.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하소연하지 말고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선만 분명히 하면 된다. 대나무는 마디가 있어 꺾이지 않는다. 말도 마디를 두어 짧게 끊어야 힘이 생긴다. 산은 높지만 말이 없고 바다는 깊지만
요란하지 않다. 크고 단단한 것은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 그저 거기 있을 뿐이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나를 이해시키려 애쓰지 말고 나를 증명하려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 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보고 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주지 않는다. 말의 길이가 아니라 태도의 단단함이 나를 지킨다. 길게 설명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것보다 짧게 말하며 허리를 세우는 것이 품격이다. 많은 말로 자신을 낮추는 것보다 적은 말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지혜이다.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설명을 줄이는 것은 무례함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지키는 방법이요. 마음 편하게 거리를 두는 길이다. 샘물이 말없이 솟듯 우리도 설명 없이 나아가면 된다. 그것이 내 가치를 높이고 품격을 지키는 길이다. 6번째, 용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놓아주는 정리를 하라. 가을이 오면 나무는 잎을 떨군다. 아쉬워하지 않는다. 잎에게 미안해하지도 않는다. 그저 조용히 놓아줄 뿐이다. 봄과 여름 내내 푸르게 매달려 있던 잎이지만 가을이 오면 가지에서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무는 안다. 붙잡으려 애쓰지 않고 놓아보낸다. 그래야 겨울을 견디고 다시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다. 우리 삶에도 놓아주어야 할 것들이 있다.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도 그 중 하나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묻는다. 용서해야 하느냐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냐고. 억지로라도 용서해야 마음이 편해지느냐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고민에 빠진다. 어떤 이는 용서하려 애쓰다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어떤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을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어떤 이는 용서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분노를 품고 산다. 그렇게 용서라는 말 앞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짐을 지게 된다. 다산 정약용이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진정한 자유는 이 짐에서 온다고. 억지로 용서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려놓는 것이라는 뜻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다.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요. 내 마음을 그 무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상대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평안을 되찾는 것이 먼저인 법이다. 생각해보라.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그 짐은 원래 다른 사람이 져야 할 짐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팽개쳐서 내가 대신 지고 간다. 한참을 가다가 문득 깨닫는다. 이 짐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내려놓으면 된다. 길가에 내려놓고 가벼운 몸으로 내 길을 가면 된다. 미움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원래 내가 져야 할 짐이 아니다. 나를 미워하게 만든 사람이 져야 할 짐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홀가분하게 살아가고 나만 그 무게에 짓눌려 산다.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그러니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 용서가 아니라 정리인 것이다. 정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일로 내가 배운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사람을 통해 나는 사람 보는 눈을 배웠다고. 앞으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을 멀리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내 존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다. 물이 흐르다가 바위를 만나면 잠시 소용돌이친다. 그러나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지는 않는다. 곧 길을 찾아 다시 흘러간다. 바위를 원망하지도 않고 바위에게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의 길을 갈 뿐이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잠시 흔들렸을지언정 그 자리에 영원히 묶여 있을 필요는 없다. 마음을 놓아주는 정리를 하려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 미움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가? 이 분노를 붙잡고 있으면 내일이 더 나아지는가? 대답은 분명하다. 아니다.
오히려 내 오늘과 내일만 망칠 뿐이다. 그렇다면 놓아주는 것이 현명하다. 놓아준다는 것은 상대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일에 더 이상 내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내 남은 인생을 그 사람 때문에 허비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나는 이제 내 존엄을 지키는 쪽으로 살아가겠다고, 마음 편한 쪽으로 걸어가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나무가 잎을 떨구듯 우리도 미움을 떨구어야 한다. 붙잡고 있으면 겨울을 견딜 수 없고 봄을 맞이할 수 없다. 놓아주어야 비로소 가벼워지고 가벼워져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용서가 아니라 정리가 나를 단단하게 세우고 내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 억지로 용서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조용히 정리하면 된다. 그것이 품격을 지키며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지혜이다. 7번째, 미움이 올라올 때 한 박자 늦게 반응하라.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는가? 파문이 일어난다. 물은 요동치고 흔들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물결은 잔잔해지고 호수는 다시 평온을 되찾는다. 만약 파문이 일 때마다 또 다른 돌을 던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결은 계속 일렁이고 호수는 영원히 평온해질 수 없다. 미워하는 사람이 자극적인 말을 던질 때 우리 마음도 그러하다.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가슴이 요동친다. 이때 바로 반응하면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킬 뿐이다. 말이 말을 낳고 분노가 분노를 키우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면 마음의 물결도 가라앉는다. 어떤 이는 상대가 자극하면 즉시 반격하며 더 센 말로 되받아치고, 어떤 이는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바로 쏟아내며, 어떤 이는 억울하면 그 자리에서 해명하려 든다. 그렇게 즉각 반응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그렇게 바로 대응해서 상황이 나아진 적이 있었던가? 정약용의 글 중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급한 마음이 급한 화를 부르고 급한 화가 급한 말을 낳는다고. 급한 말은 반드시 후회를 남긴다고. 그러니 급할수록 천천히 해야 하고 화가 날수록 멈추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바로 반응하는 사람은 흔들리고 한 박자 늦추는 사람은 품격이 생긴다. 화를 쏠 때를 떠올려보라. 관역이 보인다고 곧바로 화살을 놓으면 빗나가기 쉽다. 숨을 고르고 조준을 확인하며 마음을 가다듬은 후에 놓아야 정곡을 마친다. 그 짧은 순간의 멈춤이 명중과 빗나감을 가른다. 대화도 마찬가지이다. 즉각 대응하면 빗나가고 한 박자 늦추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박자 늦추는가? 먼저 숨을 깊이 들이쉬어야 한다. 상대의 말이 가슴을 찌르는 순간 입을 열지 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다. 하나, 둘, 셋 세는 동안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가게 하라. 그러면 신기하게도 치밀어 오르던 분노가 한 걸음 물러선다. 불붙은 마음에 시원한 바람이 스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상대의 말을 되새겨보라.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는가?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혹시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지금 말씀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차분히 물어보는 것이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풀어주는지 모른다. 바로 대응했다면 싸움이 되었을 일이 확인을 거치면서 오히려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간을 달라고 말해도 된다. 그 의미를 잠깐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지금 당장 답하지 않겠다고.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신중함이다. 도망이 아니라 지혜이다. 나무가 바람을 만나면 곧바로 부러지려 하지 않고 일단 휘어지듯 우리도 자극을 만나면 일단 한 발 물러서는 것이다. 바로 반응하면 감정이 앞서 나간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낼 뿐 상대에게 필요한 말을 하지 못한다. 분노에 휩싸여 말하면 나중에 후회할 말이 튀어나온다. 그러나 한 박자 늦추면 이성이 돌아온다.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판단할 여유가 생긴다. 멈춤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이다. 참지 못해 터뜨리는 것은 쉽지만 참고 가라앉히는 것은 어렵다. 물은 불을 만나면 증발하지만 불은 물을 만나면 꺼진다. 뜨거운 것이 차가운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차분한 것이 급한 것을 이긴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흔드는 것을 제압한다. 한 박자 늦춘다는 것은 시간을 번다는 뜻이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음을 추스르고 품격을 지킬 수 있다. 상대는 나를 흔들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상대는 나를 끌어내리려 하지만 나는 내 자리를 지킨다. 이것이 나를 단단하게 세우는 방법이요. 내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늦추는 여유가 미워하는 사람과 품격 있게 멀어지는 힘이다. 8번째, 멀어짐을 패배가 아니라 내 가치를 높이는 선택으로 선언하라. 산에 오르는 사람이 있다. 한참을 오르다가 길이 험해지고 가시던 불이 나타난다. 이 길로 계속 가야 하는가 아니면 돌아서야 하는가? 어떤 이는 여기서 돌아서면 진 것 같아 억지로 가시던 불을 헤치고 나아가며 어떤 이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다며 상처투성이가 되어서도 고집을 부리고 어떤 이는 다른 길을 찾아 돌아서되 그것을 실패로 여기며 자책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게 생각한다.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가시에 찔리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돌아서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라고. 산은 여러 길로 오를 수 있는 법이니 굳이 험한 길만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다. 미워하는 사람과 멀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이들이 멀어지면 내가 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내가 먼저 물러서면 상대가 이긴 것 같고, 관계를 정리하면 내가 약한 사람 같고, 거리를 두면 내가 외로운 사람 같다고 느낀다. 그래서 마음은 떠났는데도 관계는 붙잡고 있고, 품격은 지키고 싶은데도 미련은 버리지 못한다. 다산정약용이 제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 구슬을 잃어버린 사람이 진흙탕을 뒤지고 있었다고 한다. 지나가던 이가 물었다. 무엇을 찾느냐고. 구슬을 찾는다고 했다. 그런데 그 구슬은 이미 깨진 것이었다. 깨진 구슬을 찾느라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깨진 것을 붙잡지 않고 온전한 것을 찾아 나선다는 가르침이었다. 깨진 관계를 붙잡고 있으면 나만 상처받는다. 이미 독이 든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 애쓰는 것과 같다. 아무리 두레박을 내려도 마실 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른 우물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패배인가? 아니다. 그것은 살아남는 지혜이다. 멀어짐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독이 든 관계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게 되는 것이요.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에게서 떠나 나를 채우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가시던 불을 헤치느라 쓸 힘을 아껴 꽃길을 걷는데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패배인가? 오히려 승리가 아닌가? 생각해보라. 썩은 나무가 숲 한가운데 있다. 다른 나무들은 그 옆에서 영양분을 빼앗기며 시들어간다. 그런데 어느 날 폭풍이 불어 썩은 나무가 쓰러진다. 그러자 햇빛이 들어오고 빗물이 고이며 새싹들이 돋아난다. 썩은 나무가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다. 미워하는 사람과 멀어지는 것도 그러하다.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내 마음의 자리에 평안이 깃들고 기쁨이 싹 튼다. 멀어질 때는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다. 나는 미움으로 살지 않겠다고. 나는 내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조용히 이동하겠다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쪽이 결국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무언가 달라진다. 흔들리던 마음이 단단해지고 불안하던 발걸음이 확고해진다.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될 것이다. 멀어지기를 잘했다고. 그때 물러선 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를.
내가 지켜낸 것은 관계가 아니라 내 존엄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얻은 것은 승리가 아니라 평안이었다는 진실을 말이다. 멀어지는 것은 도망이 아니다. 나를 단단하게 세우는 용기이다. 상대에게 지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에게 이기는 것이다.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내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 편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품격을 지키며 미워하는 사람과 멀어지는 마지막 지혜이다. 멀어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높이는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으니 그 존엄을 지키는 것이 곧 도리라고.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내 존엄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한 탓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습니까? 더 이상 나를 소모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싶은 관계가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는 것부터, 한마디 덜 설명하는 것부터, 한 번 숨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멀어지는 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내 가치를 높이는 선택입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품격 있게 멀어지는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은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평안해질 것입니다. 외로움이 두렵다고요? 괜찮습니다. 독이 든 관계 속의 분빈보다 맑은 공기 속의 고요함이 훨씬 더 나은 법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높이는 것이지 서로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8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움으로 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평안으로 하루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지 않는 오늘, 흔들리지 않는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소중한 시간을 내어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계신 지역이나 장소를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정약용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빛을 발하기를 바라며 여러분 오늘도 모두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